자, 두 번째 하는 말을 보면, 내 그럴 줄 알아서 숙부가 그런 짓을 했다니, Oh my prophetic soul, my uncle,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번역을 prophetic가 예언적인 이런 뜻이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의 영혼이야. 이런 말을 볼 때 햄릿은 그의 초반부터 숙부가 뭔가 흉계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혹을 아버지 유령이 등장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줌으로써 햄릿의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햄릿이 기존의 정치 질서와 체제에 반대하고 순응하지 않으면서, 즉 반대하면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명분을 유령의 등장은 제공해 주죠. 이제는 햄릿이 기존의 체제에 저항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죠. 즉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명분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죽였어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쉬우면서도 편한 일만은 아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햄릿에게는 짐이고 커다란 숙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악을 교정해야 하는 햄릿이 되는 거죠. 그때 정치적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덴마크 왕실, 더 나아가 덴마크라고 하는 사회의 모순을 흔들고 부조리한 현실을 뜯어고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이 덴마크 왕실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실부터 이런 무질서가 왔는데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을 띠게 되는 것이다. 햄릿은 아버지 유령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햄릿, 사계가 물러나 뒤틀린 시대로다. 저주받은 운명이요, 내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 태어나다니. 그죠? Time is out of joint. 연결이 풀어졌다. 이 세상이 다 뒤로 뒤틀렸다 이런 얘기죠. Oh, curse the spite. 저주받은 운명이요. That if I was born to set it right. 내가 그것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다니. 햄릿이 이 궁정에 정치적 도덕적 무질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일이죠. 그 복수의 대상은 숙부 클로디어스다. 그는 국왕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이죠. 어머니와 결혼했으니 그는 숙부이자 아버지이기도 하죠. 햄릿은 왕자이지만 정치적 기반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비리를 나만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볼 때 차라리 모르는 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인지 현실에 승리해야 할 것인지, 여기부터 젊은 청년 햄릿의 고민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고 넘어갈 수 있죠. 젊은 청년으로서 사회 부조리와 커다란 모순을 보았을 때 모른 척 할 것이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냐, 햄릿의 고민을 느껴볼 수 있죠.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서 따라가려고 할 때 개신교적 입장을 취하는 호레이션은 유령이 왕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리죠. 그럴 때 햄릿이 하는 대화예요. 햄릿, 비켜라. 운명이 나를 부른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을 니미아 사자의 힘줄처럼 단단하게 굳혀놨다. 아직도 나를 부른다. 물러서라. 맹세코 나를 막는 자는 유령으로 만들겠다. 비켜라. 앞서거라. 그대를 따르겠다. 자, 니미아 사자는 신에서 나오는, 여기에 니미아 사자가 있잖아요. 니미아 사자는
신화에서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처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 사자가 바로 니미아 사자죠. 신화 속에 나오는 사자니까 강력하고 튼튼한 사자인데 그 사자의 힘줄처럼 내 몸의 모든 근육을 단단하게 굳혀놨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유령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죽이겠다는 의미죠. 햄릿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복인 호레이쇼에게 칼을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햄릿은 과단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햄릿이 과단성 있고 단호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장면에서 보면 햄릿은 결단력 있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운명의 부름에 거부하지 않겠다는 햄릿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젊은이의 용기이자 패기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운명처럼 부르는 무엇을 느낄 때가 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든지 사랑하고 끌리는 데가 있든지 등등등. 그럴 때는 너무 주저하지 말고 운명이 부르는 대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성공하지 않을까. 꿈속에서 너는 뭐가 되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햄릿도 그 유령의 부름에 응하고 그것에 복수하겠다고 한 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그대로 순응하겠다는 햄릿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막을 또 한번 보죠. 자, 햄릿 2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폴로니우스가 프랑스에 있는 아들 레어티지에게 생활비와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생활을 염탐해 오라는 지시를 하죠. 자녀가 유학가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고 나서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 햄릿이 광기를 가장해서 자신이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장면이 2막에서 나오죠. 2막 1장에서 아들을 프랑스에 두고 있는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어떻게 아들에게 생활비와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의 품행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폴로니우스가 하인에게 돈과 편지를 보내면서 프랑스에 갔을 때 아들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폴로니우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 어떤 덴마크인들이 파리에 사는지, 또 어떻게 누가 체력은 숙소는 친구는 누구이고 씀씀이는 어떤지 알아봐라. 이렇게 질문을 빙빙 돌려서 그들이 내 아들을 정말로 알거든 상세히 물어봐서 전보다 더 핵심에 다가서란 말이다. 어렴풋이 아는 체 하면서 폴로니우스의 노련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폴로니우스 이야기가 지속돼요. 폴로니우스, 아무거나 날조된 사실을 뒤집어 씌워라. 단 명예를 해칠 저질스러운 것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들 말이다. 즉 도박했는지 음주, 칼싸움, 욕설, 싸움질, 여색 등등 이런 거 물어보라는 얘기죠. 폴로니우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제가 그분을 잘 알죠. 어제 봤어요. 또는 그저께 또는 이때 또는 저때에 이러저런 사람들과 함께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노름을 했죠. 술독에 빠졌죠. 정부 경기 중에 싸웠죠. 아니면 그분이 홍등가로 들어간 걸 봤죠. 등등을 말해봐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는 게 있으면 뭐 얘기할 거 아니느냐 이런 의미죠. 즉 거짓의 미끼로 진실의 잉어를 낚는다.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뭐 진짜 얘기할 줄 아냐. 변적을 올리고 옆을 찌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해라. 권무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적인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폴로니우스의 이러한 염탐 전략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 자꾸 염탐을 하게 되는데 햄릿은 덴마크 궁정의 무질서하고 흉악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 그러나 복수를 하더라도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 정치적 입지도 약한 햄릿은 광기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미친 척 해야 한다는 거죠. 오피리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뭐라고 하느냐? 오피리어가 자기 아버지한테 햄릿이 마치 지옥에서 풀려나 참상을 말해주려는 사람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옥의 참상은 햄릿이 알고 있는 덴마크 왕궁의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흉악한 범죄의 사실을 그것을 말해주려는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2막 2장을 보면 또 폴로니우스는 햄릿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말을 하죠. 정말 미친 건지 안 미친 건지, 미쳤다면 왜 미친 짓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햄릿의 어릴 적 친구였던 로렌 크렌츠와 길덴스턴이라는 두 친구를 불러서 햄릿과 같이 놀면서 햄릿의 속마음을 알아봐 달라고 하죠. 햄릿은 자신의 어릴 적 친구지만 지금은 염탐꾼이 된 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죠. 햄릿이 우울증과 비관적인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햄릿이 광기를 가장한 채 클로디어스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죠. 미친 척하는 햄릿이 클로디어스에게 나름대로의 경고를 하죠. 그러나 클로디어스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이게 폴로니우스가 아니라 클로디어스. 자, 클로디어스. 내 그대들에게 원하노니 햄릿과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고 또 그의 서름과 버릇을 잘 알 터이니 우리 궁정에 잠시 머물며 버시디오 그대와 함께 놀아주며 최대한 알아봐 주게라. 도대체 과인이 모르는 병이 그를 이토록 괴롭히게 하는지, 그리고 이유가 밝혀졌을 때 과인이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알도록 말일세. 자, 이렇게 클로디어스가 얘기를 하죠.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광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대상이 된 거죠. 클로디어스 입장에서 보면 햄릿은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왕자이면서 왕위를 계승했어야 하는 존재죠. 그가 볼 때 햄릿은 경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클로디어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의의 의미도 있겠지만 장래의 정치적 위협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왕의 요구에 로렌 크렌츠와 길덴스턴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길덴스턴, 저희 둘 모두 복종하고 신명을 다해 봉사의 임무를 전하의 발열에 바치오니 명령해 주시옵소서. 친구 두 사람은 햄릿이 여기에 왜 왔는가를 묻지만 왕과 왕비가 시켜서 왔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즉 그들의 은밀한 염탐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친구는 햄릿의 친구인지 적인지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정보다는 출세를 추구하는 속물일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왕과 왕비가 시키는 염탐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또 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햄릿과 클로디어스 정치적 게임에서 희생되는 정치적 희생양들인가? 나중에 진짜 정치적 희생양이 됐죠. 햄릿은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동안 보냈는지를 묻자 그 대화가 아주 재밌어요. 길덴스턴, 참 이게 작가로서의 그 말재주인데, 지나치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쓴 모자가
우위의 단추는 아니죠. 자, 지나치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지나치게 행복하면 이제 불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행운의 여신에 쓴 모자 단추가 제일 우위는 아니죠. 햄릿, 그렇다고 그녀의 신발 밑창은 아니겠지. 그러니 그렇죠. 둘 다 아닙니다, 왕자님. 햄릿, 그럼 자네들은 그녀의 허리께쯤. 행운의 여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왕비일 수 있겠죠. 그녀의 허리께쯤 아니면 중간 정도의 호의를 받으며 산단 말인가. 길덴스턴, 실은 허리 조금 아래에 살지요. 햄릿, 그녀의 은밀한 부분에 산다고. 이걸 완전히 성적인 것으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사실이야. 그녀는 창녀니까. 햄릿과 그의 두 친구와 이어지는 대화는 성적인 암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대화죠. 왕과 왕비가 불러서 이 두 사람이 왕궁에 살면서 왕자와 함께 지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왕과 왕비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는 셈이죠. 왕과 왕비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친구들은 상당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거죠. 요새 같으면 청와대에 있는 거니까. 행운의 여신의 사랑을 잘 받고 운이 좋다는 이야기죠. 즉, 말 잘 들으면 청와대에 있고 행운의 여신이 잘 받아서 운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현재로 본다면 행운의 여신은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포르투나를 말한다. 포르투나는 번영과 번식을 가져다 주는 신호로 알려져 있죠. 행운의 여신이에요. 점차 사람들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맡아서 이 행운의 여신이 전체 사람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맡아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져요. 포르투나를 묘사하는 그림들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인간의 불안정한 운명을 상징한 동그란 구체, 동그란 모습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죠. 왜 지구본이 동그랗잖아요. 지구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 이 동그라미 공 같은 그 위에 서 있듯이 인간의 운명도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도망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도 달려 있어요. 또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행복이 늘 가득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밑바닥이 깨져 있는 항아리를 들고 있죠.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특징들이다. 또 포르투나가 돌리는 운명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포르투나가 이런 행운의 굴레를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행운이나 운명의 변덕스러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햄릿은 행운의 여신을 스트럼펫으로 지칭하고 있죠. 행운의 변덕스러움을 여성의 사랑의 변덕스러움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시동생과 결혼한 겉으로도 왕배를 행운의 여신에 빗대어서 어머니를 은근히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죠. 이런 겉으로도 왕비의 사랑과 총애를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글인데 한번 보죠. 오래전에 쓴 글인데 포르투나와 비루트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언제 글인가요? 2013년이네. 한 7, 8년 된 글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조금만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탈리아 시에나 두오모 성당 바닥에는 희귀한 그림이 대리석에 조각되어 있다. 행운, 운명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포르투나다. 누드 차림의 이 여신은 왼손으로 돛대의 천을 붙들고 오른손으로는 돛대의 밧줄을 움켜쥐고 있다. 여신의 왼쪽 발은 배 위에, 오른쪽 발은 육지에 올려져 나와 있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바다나 육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조각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회화적으로 잘 표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는 숙명적 존재라고 믿었다. 신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에서 이미 사주팔자가 사람마다 주어져 있다는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의 끝부분에서 세상일이란 포르투나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해도 이 세상의 진로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포르투나의 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르투라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 포르투나의 의존에서는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르투는 라틴어로 비르, 맨, 사람에서 유래한 말로 인간의 역량, 결단력, 용기, 탁월함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이다. 즉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와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정치적 지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비르투라는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상황은 이런 지혜와 비르투가 부재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비르투를 행하는 힘은 과단성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건 오래전에 내가 썼던 글이니까. 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덴마크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느냐고 햄릿은 친구에게 묻죠. 그러나 친구들은 전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덴마크가 아니라 덴마크가 감옥이라는 햄릿의 말은 햄릿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서 악이 만연한 덴마크 사회를 말한다. 왜 감옥일까? 덴마크 왕실에서는 아무도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햄릿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동생이 현재 왕자에 앉아있고 형수와 결혼을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왕에게 아첨하기 바쁜 것이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햄릿은 사회의 역겨움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릴 때 친구였던 이들에게서조차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머니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덴마크는 감옥과 같죠. 호두 껍질 속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감옥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차기 왕인 햄릿은 궁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으로 보게 되는 거죠. 햄릿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내는 털어놓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지금 우울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즉 햄릿 볼까요? 나는 요즘 영문을 모르겠네만 매사에 흥미가 없고 평소 하던 무술도 집어치웠다네. 사실 내 심정이 너무 울적해서 이 아름다운 구조물인 지구가 내게는 불모의 땅덩이로밖에 안 보이네. 가장 빼어난 덮개인 저 대기, 찬란하게 걸려있는 저 창공, 황금 불꽃으로 수놓은 저 장엄한 지붕, 글쎄 저런 것들이 내게는 더럽고 경균이 우글거리는 공기의 집합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다분히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햄릿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전형적인 르네상스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죠. 햄릿,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며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고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가? 지상의 아름다움이여 만물의 영장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러한 것이 햄릿의 인간관인데 현재의 무질서를 경험한 이후에 조금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햄릿, 근데 내겐 이 무슨 흙 중의 흙이란 말인가? 나에게는 원래 쓰레기처럼 보이니 인간이 재미가 없네. 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햄릿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죠. 이렇게 된 것은 햄릿을 둘러싸고 있는 덴마크 궁정의 부조리와
악이 햄릿을 그렇게 바꿔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햄릿이 폴로니우스와 마주쳐서 나누는 대화의 한 장면이죠. 장면이 있는데 폴로니우스가 햄릿의 대적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폴로니우스가 경고의 말을 비유적으로 하지만 폴로니우스는 잘 알아듣지 못하죠. 폴로니우스,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왕자님? 햄릿, 알다마다요. 당신은 생선장수지. 원문에 보면 생선장수는 피시몽거로 되어 있죠. 당시 영어로는 포주 또는 뚜쟁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 사람이죠. 폴로니우스가.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자신의 딸 오피리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햄릿과 우연히 마주치게 하고 그것을 엿들어서 햄릿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폴로니우스의 행위가 마치 포주의 행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햄릿은 이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지만 폴로니우스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점. 햄릿, 당신 딸이 있어? 폴로니우스, 예, 있습니다 왕자님. 그럼 딸이 햇빛에 나다니지 않게 하시오.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임신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 말의 속뜻은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햄릿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햄릿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폴로니우스, 이거 잘못 썼죠? 폴로니우스는 폴로니우스는 알아듣지 못하죠. 이런 말을 폴로니우스는 듣고서 왕자님이 아직도 내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햄릿 왕자가 저렇게 미친 것은 내 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던 거죠. 햄릿은 유령한테 복수의 명령은 받았지만 행동으로 빨리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햄릿은 복수 지연에 대해서 햄릿은 자책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문에서는 Am I a coward? 내가 겁쟁이인가라고 말하죠. 뒤에서만 욕만 하지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햄릿은 두 친구로부터 엘시노요 궁으로 유랑극단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 극단으로 하여금 암살하는 장면의 연극을 보여준 뒤 왕의 반응을 보고 유령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복수가 지연되다 보면 내가 만났던 유령이 진짜 아버지 유령이 맞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 복장을 한 악마인지 진짜 아버지인지 아버지 유령인지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인지 햄릿은 지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아주 확실한 사람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복수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현재 왕에 대한 복수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중을 기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극 속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연극마저 보게 해주고 여기서 놀라게 되면 정말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